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테크 재테크 시작합니다. 시즌3 어느덧 52회입니다. 이제 8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총 180회 중에서 그러니까 172회를 진행했던 뜻이죠. 2년간에 걸쳐서. 자, 세테크 재테크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 빼고 52분 동안 많은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만들어보자. 안 팔리면 만들고 토지도 안 팔리면 만들어서 생산성 부동산. 이 말은 어디 사전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2001년부터 그 모 TV에서 지금도 제 인터넷 세상에 제 그때는 막 젊었을 때 모습이 2001년도의 방송 부분이 지금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수익형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막 판교 그 당시 토지 보상 나가고 그럴 텐데 그때는 분당에서 제가 수업을 할 텐데 아무튼 생산성 부동산이란 게 뭐냐, 수익성 부동산하고 뭐냐, 그것은 생산적인 거죠. 무슨 라면 만들어내는 거냐, 무슨 생산성 부동산. 양질의 부동산 상품을 잘 만들면 부동산이 되겠죠. 근데 잘 못 만들면 팔리지도 않는 불량품이 되겠죠. 부동산이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세테크 재테크의 목표는 이 부동산을 갖고자 하는 목표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소를,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풋 해가지고 어떤 생산 요소가 있겠죠.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는데 될 때 여기에 생산 요소가 여러 가지 연결된 요소가 있죠. 다 좋은 부동산을 갖거나 수익률이 높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이거의 재료인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재료에 토지도 싸게 사야 될지 여러 가지 공법적인 거, 세법적인 건 말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가 이런 요소들이 병합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서 좋은 생산성 부동산을 만들 수 있다. 또 아주 더 말한다면 뭘 지어볼까요? Do it yourself. 이렇게 하면 우리 유명한 이케아 같은 분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가구 보면 스스로 한번 만들어봐라, 조립해라 이러듯이 무엇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 다세대를 짓는다, 다중주택을 짓는다, 상가를 한번 지어본다, 토지를 LH공사에서 이주자 택지나 이런 것을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주고 사서 여기에 겸용주택을 지어본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 부동산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번 시간에 51회에서 제가 아두 2018, 웰컴 2019년 할 때 제가 한 20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10개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 좀 못한 게 아두 세법, 내년에는 매몰도가 없어지는 세법, 웰컴, 지금부터 바뀌는 새로운 세금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 좀 못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약속을 했었죠. 그 당시 10개 상가하고 리테일 쪽 부동산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부동산 얘기도 덜 했었고, 할 얘기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얘기도 덜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하두를 뭘 잡으려고 그랬냐면, 그 당시 시간이 있었다면 사야 될 부동산은,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사야 된다. 그 타이밍을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강남 불패도 있지만 영원한 불패 신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 하두가 먹구름이 다 끼어 있지만, 장마구름이 다 끼어 있지만 비가 다 오는 곳은 아니다. 단비를 맛볼 수 있는 곳은 다
서울시의 25개 구를 장마비가 덮고 있다 하더라도 다 단비의 단맛을 맛볼 수 있는 부동산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Don't rush,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거기에 반대말은 sudden death다. 갑자기 인생은 sudden death란 말도 있어요. 갑자기 죽는 거죠. 그래서 Don't rush,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비그너들이요, 선무당이 인생 망친단 말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몇 회인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만 베이머 부모들이요, 고함, 그래가지고 여기다 제가 썼던 얘기가 나요. 고함. 그래서 Don't rush, 뭘 살 때는 기부스하고 다니시고 도장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꽁 얘기했잖아요. 꽁 얘기 저번 시간에. 꽁은 9번을 모기 하늘을 쪼아 먹을 때 9번을 두리번 거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2년간을 현장에 있으면서 실패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요, 매수 전략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서리티 하거든요.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을 가지고 신서리티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집중력을 굉장히 발휘해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선택. 그 다음에 매수는 전략을 그렇게 하고, 매도 전략은 세금을 무조건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요, 살 때부터 세금을 생각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얼마가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보유 기간에는 매도 전략을 분명히 세울 때는 결국은 텍스 플래닝이다. 이 세테크 플래닝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아직도 신은 존재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 얘기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아직도 나에게는 때가 있나, 아직도 그렇게 재테크를 해서 정말로 로또 시장에 한번 나도 당첨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있을까. 또 뭘 하나 샀는데 우리 2018, 17, 16, 15 연도처럼 4, 5년처럼 이렇게 특히 우리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시절이 또 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토지 투자에서는 제가 그때 하는 말이, 누군가는 살 사람이 있어야 된다 했을 때 농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를 제가 상담하다 보면 선대분들이 이제는 농사를 그만둘 시기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80세 이상 90대가 되기 때문에 증여를 받나 상속을 받나, 이걸 또 매도를 해야 되냐 해서, 모든 일본도 그렇지만은 자식분들이 이 토지를 상속받을 분이나 증여받을 분들이 도해지,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소득세법에서 그 토지는 경작거리가, 토지 소재지가 30km가 넘음으로 인해서 비업무용 토지고, 그 다음에 활증된 가산세율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테크를 좀 신중하게 하자 그래요.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공적 방송으로서 뭘 매매하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신경을 씁니다. 예컨대 무슨 글자만 하나 잘못 써도 이게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장은 좋다 안 좋다는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그래서 이 전번에 하지 못한 51회에서 아듀 2018년, 웰컴 2019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그때 못 봤는데 그러면 다시 보기 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면 제 이름을 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쭉. 저도 신기해요. 이렇게 쭉 100개 강의가 이렇게 올라 있는 거지. 저도 신기하다 이 말인데.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상산수 부동산을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 그것 중에서 아듀, 웰컴, 아듀 2018, 웰컴 19년 중에서 빠이빠이 하는 세법들이 이제 몇 개가 있죠. 이번에 또 2019년부터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랄지 그 자산세 감면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하겠다 그래 놓고는 2021년 12월 30일까지 한다는 내용하고, 빨리빨리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잘못하다 이것도 못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 가장 미화한 게 뭐라 그러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내지 3주택자,
비규제 지역이요. 그러니까 전국을 말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닌 데서 3주택자 이런 분들은 종부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부담 상환율을 300%를 하기로 했거든요. 150%에서 300%. 근데 200%로 깎겠다 그랬잖아요. 전번에 2012년 8월 달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뭐 그런 거에서부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여튼 종부세를 강화했다. 또 하나 뭐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 세법 얘기들은 좀 많이 했으니까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여러 가지 이 얘기를 좀 하고 갑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RH MS 시스템이 이제 가동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5만 세대에 그동안에 이렇게 좀 신고도 안 하고 이랬던 분들은 좀 주택으로 인한 소득이 월세 소득이든 간주 임대료 소득이 나오시는 분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케어풀 해야 될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택에서 뭔가는 소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업자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수익 금액의 0.2%를 가산세를 붙이겠다 해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것도 많이 바뀌었고 과세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쪽으로 바뀌었고 양도소득세는 3주택이랄지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에 대한 사람들이랄지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43개 지역 내에서 집이 있는데 또 사시신 분들 또 있는데 또 세 채를 만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그런 걸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묶는다 해도 옛날에 5보따리 8보따리 주던 돈을 보따리 수를 한 2개로 줄여버렸다. 종합부동산세도 배제하던 것을 배제 안 해주고 중과세율을 적용 안 받던 것을 적용받게 한다든가 팔 때 그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0시부터 산 부동산에 대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바뀌었거나 그동안에 있던 제도들이 없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이제 세법 얘기는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생산 과정에서 생산 요소를 잘 결합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행복한 부동산의 부자로 만드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불 꺼진 부동산 팔리지도 않아. 이거 내놨는데 누가 전화 한 통화 로컬 부동산에서 오지가 않아. 관심이 없는 이 못난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은 트랜스퍼 하나. 또 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하면 사업용 토지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 기술이죠. 많죠. 세금이 또 계산해 보니까 엄청 증여세, 상속세가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을 지혜롭게 세테크 플래닝을 짠다든지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생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산성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럼 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오늘 그냥 연말이고 이러니까 집을 하나 지어본다 이 말이에요. 집을. 그래서 월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집 짓기. 집을 지어보자. 제가요 이렇게 칠판으로 판서를 수만 걸 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가서 이걸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사야 될까? 해열을 써야 되는데 해엔을 써야 되고요. 어떨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적을 때도요. 이런 제자를 쓰는데 아제자를 쓴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말은 빠르고 이 판서가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엉터리로 적어놓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저도 입과 이 필체가 안 맞아요. 한문 써야지, 영어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 전번에 헷갈리는 부동산도 이런 헷갈리는 건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을 지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수없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그 하버드 대학하고 어디 그 논문에서 제가 이런 말을 찾았는데 이거 인터넷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번 지역에 이런 말은 잘 찾아보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도시 지역에 인필, 부수고
짓는 거랄지 나대지에 짓는 거랄지 요새 우리 분당도 보면은 공토 심말려서 나대지랄지 이런 것을 구하기 힘드니까 디벨로퍼들이 그냥 빌딩을 통째로 사가지고 이걸 부수고 우리 논현동이나 이런 데 가도 그러더라고요. 부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어번 하우징 하는 거, 뭐 오피스텔을 만든다든지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비즈니스의 뭐는 섹션 오피스를 만든다든지 뭐 지식 산업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부수고 다시 짓는 재생산업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비슷한데 이건 제가 말하는 개인적인 거, 큰 디벨로퍼가 하지 않는 이런 하우징 사업이에요. 하우징 사업. 이 사업에서 는 굉장히 앞으로도 인기가 있는 상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재료가 되는 게 토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토지 및 정착물이니까 토지 및 정착물. 이럴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단독을 살 때 단독을 고르는 법도 되죠. 그죠? 사실 이게 이제 건축법이죠. 건축법.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무슨 건축법이 있는지를 알았겠어요. 그러면은 북쪽에 대문이 있는 걸 사라.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조권 사선, 도로 사선은 없어졌지만 지구 단위 계획, 뭐 그다음에 종,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이런 거 우리가 뭐 2종 주거냐, 3종 주거냐, 준주택, 준주거냐, 뭐 상업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또 맨땅에 해등 같은 것은 임야를 사가지고 형질을 변경하고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용도를 변경시키는 거. 용도를 변경시키고 형질을 변경시키고 지목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개발하는 것들. 뭐 전원주택 지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죠. 농가주택을 지을 때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기본의 토지 및 정착물에서 토지가 구입하는 것이 거의 저는 80%라는 거죠. 80%. 이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는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랄지 단독을 고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버님 세대보다는 물론 저도 아버님 세대지만 저보다 더 위에 저희 아버님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솔직히 그냥 도로 4m요, 5m요, 북쪽의 대문 이랬지, 도정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뭘 얼마나 알고 사신 분이 있겠습니까? 도시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이런 것을 얼마 알고 사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성 부동산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는 겸용주택을 하나 사든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 짓든 다세대를 짓든 다가구를 짓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보실 분들은 이런 건축법을 모르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몰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금 건축사입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언제 그만한 건축법을 이렇게 공부합니까? 이럴 때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요 집을 다 부동산에 돌아다니다 딱 가격도 맞고 이치도 좋은데 그래도 한 번은 건축사에서 설계를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가설계, 기획설계를 물론 앞으로 본설계 들어가면은 이거 돈 안 받을게 하고 서비스도 있고 또 서비스도 해주는 데도 있고 근데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 3, 40만 원 받더라고요. 뭐 1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선이랄지 내가 몇 층이 올라가고 북쪽 도로 사선에서 내가 4층, 3층에서부터 얼마나 내가 꺾이는지 일조권 사선에서부터 주차장은 도대체 몇 대가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안양에서 토지를 사서 짓는 것하고 서울에서 사는 것하고 구리시에서 짓는 것하고 최근은 대구 같은 데도 대구에서 다세대를 짓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건축법이 다 틀리다. 조례마다 틀려서. 그래서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하기가 힘들다. 물론 저희는 이제 그 지방 조례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로 쭉 보는 방법이 있죠. 근데 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보는 것도 어려워. 보아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에 대한 것은
사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건 꼭 죽어도 100% 설계를 뽑아봐야 된다. 뽑아봐야 된다. 설령 안 짓더라도 내가 여기서 그냥 난 안 지어 그냥 여기 10년 살다가 팔을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부동산 업자가 이걸 개발업자가 건축업자가 이걸 살 때 그분은 당연히 계획 설계 이런 거 설계를 다 뽑아보고 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디에 월판선에 도로가 있어서 참 이치가 좋아서 땅이 좀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런 가설계, 계획 설계를 한번 넣어봤더니 주차장이 3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3대밖에. 여러 가지 10m가 안 된다든지 또 내년 3월부터는 또 주차장법이 바뀌잖아요. 재작년에 바뀌었듯이 옛날에는 0.5대당 한 세대를 앉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0.8대, 뭐 수원은 1대1, 또 안양의 동안구 같은 데 이런 데는 다중주택 허가가 안 나는 데죠. 허가가 아예 안 납니다. 내가 딱 해가지고 저 단독 하나 사가지고 다중으로 하나 3층짜리 지어야지 이런 분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 안 나오면 그냥 3, 40년 된 그냥 이런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리모델링밖에 못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리모델링은 생산성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리모델링해서 값비싸게 팔 수도 있으나 제가 말하는 것은 뭔가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월세도 받고 전세 보증금도 받고 밑에는 상가로 근생으로 만들어서 월세를 받는 또 내가 2층에서는 내가 살고 이런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 살 때는 이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합당하게 두 종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은 이걸 신축 판매업으로 해야 되겠다. 신축 판매업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그냥 부동산 임대업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임대만 받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임대업만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볼 것이냐, 사업소득세를 볼 것이냐, 신축 판매 사업으로 하다가 팔다 20개를 지었는데 팔다 5개는 임대했을 때는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홀딩하고 가느냐, 내가 매매하게 가느냐, 또 이런 걸 안 하고,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매매업도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업. 1회 이상 사서 2회 이상 파는 부동산 매매업. 나는 이제 재밌게 이게 부동산 복부인업 그래요. 그냥 사가지고 10억에 사서 12억에 사서 2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낸다든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도 가공을 안 하는 것이죠. 뭐 그냥 뭐 페인트 칠만 할 수도 있겠네. 이런 것이 매매업이냐 신축 판매업이냐. 이거는 신축 판매업이면 앞에가 주택이 붙죠. 주택 신축 판매업이냐 임대업이냐 이래요. 그랬을 때 세 번째가 세금이 관계되죠. 이제 동업자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국세청하고도 나눠 먹고 지방세, 취득세세, 보존등기 이런 것은 지방의 지자체장하고 세허 나눠 먹는단 말이 좀 이상하네. 그냥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생산성 부동산에서 세금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된다. 3번이죠. 세금 문제. 세금 문제는 임대업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 임대업, 이제 상가, 꼬마 빌딩 이런 거 일반 임대업.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는 안 내더라도 내년에 주택으로 인해서 뭔가는 소득이 생기신 분들은 사업자를 내십시오. 안 내면 우리가 이제 주택은 그 면세 사업자여 가지고 가고 이제 안 내는데 수익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매겨. 이건 무슨 뜻이냐? 제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 눈밖에 나지 말고 내 눈 안에 계세요. 이게 700만 채 중에서 500만 채가 밖에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가세를 못 하겠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10년짜리 8년 이상 그다음에 소득세법에서 10년짜리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자로 제도권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보유할 때죠. 보유할 때. 그다음에 이제 매매. 뭐 이때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소득에 대해서 간편장부로 해가지고 간이 그냥 사업자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단수경비율하고 기준경비율을 정형할 때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기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냐에서부터 특히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건 안 됩니다만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그 당해 연도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 가지고 매매업입니다. 요 신축 판매업 1억 5천의 수익 금액이 있는 분들은 1억 5천이면 이거 원룸값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100%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뭐 추계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부기를 복식 부기를 해서 기준 경비율에 한해서 신고하십시오. 이거잖아요. 그게 제가 이건 설명할 때 간단했어요. 이걸 이런 뜻이었어요. 2011년도 이전에는 땅값이 100원을 주고 샀든 200원을 주고 샀든 묻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만 묻냐면 총 내가 거기에 10세대를 지었는데 분양 대금이 10억이야.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약 91%, 90% 정도를 9억 정도를 필요경비를 처리해주고 1억 가지고 가표를 삼아서 세금을 내십시오. 사업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은 좋았죠. 근데 이제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어떻게 땅값 샀고 건축비 따져가지고 필요경비 따져가지고 얼마를 냈느냐 해가지고 6%에서 42% 구간에 사업소득을 정식으로 내십시오. 그래요. 또 이때는 그러면 법인으로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을 다 따지는데 아무튼 이제 세금 문제. 자, 이렇게 해서 단순 경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오늘 요 파트 3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단순 경비를 적용하는 게 뭘고 기준 경비를 적용하는 걸 뭘고 직전 연도 계속 사업자가 3,600만 원 수익 금액이냐, 그다음에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가 1억 5천 건설업에서 1억 5천 이상이면은 뭐 기준 경비를 적용해서 복식 부기 의무자냐 뭐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다 치워버리고 세금에 대한 사업소득이 만만치 않다. 이것부터 그렇게 정리하면 딱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사업가 아닙니까? 사업사 주택 신축 판매업이다. 그러니까 업자잖아요. 업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소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또 두 종류로 나눠지겠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세금 계산까지 다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해보고 이걸 미리 한 이유는 다 분양하고 나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내가 미리 해놓은 것은 이런 거 세금 계산서를 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어떤 분들은 좀 이건 더 어려워지는데 어떤 분들은 토지를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한 30년 전에 샀어요. 이런 분이 제가 많이 상담을 하는데 지금 이걸 매매로 처리를 하려니까 자 어떤 토지를 100평을 3, 40년 전에 보통 30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이 100평을 3억이나 5억에 주고 샀는데 지금 강남 같은 데는 4천만 원이 넘잖아요. 40억이라는 거예요. 40억. 그러면 1세대 1주택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10년 이상 보유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그렇게 많은 부담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디 1세대 1주택만 있습니까? 저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엄청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가득하게 중과당하니 내가 신축해가지고 사업소득으로 한번 비튼다 그럴까? 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랬을 때 세금 내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면 두 가지만 이 얘기를 한다면
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봐요. 다는 못 피합니다. 1번은 이걸 지어서 의무기간 8년, 10년 이상짜리 장기 일반임대, 과거에 말하는 공공임대죠. 공공임대로 10년을 주면 이것도 아직 우리 국토부에 들어가면 안 바뀌어놨던데 8일 이전에는 이걸 8년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국회로 통과되면서 10년으로 아예 바뀌었어요. 10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안 고쳐놨더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을 임대를 하면 처음에 내가 1970년도나 60년도에 샀을 때 이 원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에 전체예요. 전체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 해주는 거예요. 70%.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공제도 있어요. 추가 공제. 일단 70%를 해준대. 대단한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내가 임대해가지고 건축해가지고 임대 기간 10년 동안에 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단순 경비율로 계산하는 거, 단순 경비율 및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세법 소득세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뭐 3배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세금을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사업소득이랄지 이런 걸로 홀쭉하게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생산성 부동산을 만드는 자체가 세테크 면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절세도 투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세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짓고 싶지도 않고 골치 아픈데 이걸 집을 지면 10년이 늙는다는데 이걸 짓는 이유는 지금 세테크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테크는 절세니까 절세는 이것도 하나의 투자죠. 투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금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섰다면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준공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60평에다 짓는다, 70평에다 짓는다면 이제 6개월이 소요되죠. 6개월이. 자, 이제 건축 허가 받아서 민원들 또 발생하는 거 달려가면서 밑에 지금 이제 기초공사에서 뭐 뒷박스 처리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티 하고 요새는 가구가 좀 틀려져 가지고 내진 설계 및 이 피로트 공법에 대해서 좀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리가 하나 바뀌었죠. 이제 감리도 처음에는 옛날에 그냥 주인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건축주가 그냥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단종 면허 가지고 되는 건 이제 면허를 대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종합건설회사를 선임을 해서 도급고자를 줘서 그 다음에 감리를 랜덤 감리예요. 각 구에서 지정해 주는 감리를 택해서 마지막에 이제 안공 단계 가지고 서울시의 특별 감리를 이렇게 2번을 거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사로 선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비를 평당 얼마 해가지고 이제 지어서 이제 준공이 돼서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법상으로 건축을 지어서 보존 등기가 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내놓으면 좋은 점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얘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는 좀 해주고 싶었냐면 의외로 고민들이 많으셔요. 1번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런 생산성 부동산 하나 만들어서 내가 월세 받거나 위에서 살고 이거 있으면 회피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고 이게 노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독이 아까도 말한 대로 내가 뭔 토지를 어디 좀 분양받아 놓은 거랄지 토지가 있는데 이거 팔라지니까 이거 세금으로 다 이게 지금 날아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어서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가 아무리 꼬마 빌딩 그러지만 이건 한 50억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내가 단독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서 땅은 있는 거예요. 땅은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지어봐야지. 또 앞으로 신도시가 30개가 생긴다는데 여기에 아까 이주자 택주를 할지 뭐 이택 그래요 이택 또 LH에서 그냥 분양하는 거 하나 사서 나는 아파트 싫어 그러니까 이런 겸용주택에서 살 거야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지식을 좀 해박한 지식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좀 갖춰놔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뭐 많이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하려면 보통 철거는 뭐 중국제를 쓰느냐 이런 것부터 네미콘, 현관, 인도폰, 뭐 도로 한 20가지가 돼요. 창호는 뭘 해야 되느냐에서부터 뭐 시스템 창호냐에서부터 이제 쭉 우리가 퀄리티 있는 임대 시장에서 저 집은 잘 지었네. 결로도 안 생기고 아주 뜨뜻하고 좀 에어컨도 그냥 시스템 에어컨이고 여러 가지 바닥재에서부터 화장실, 도기에서부터 싱크대, 키친존, 아트존 이런 것을 신경을 잘 써놓으면 공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공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게요. 진짜로 좀 양심적인 업자를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잘 지어놓은 아파트도 6년이 되면 그 앞에 철물점이 잘 된다 그래요. 철물점. 뭐 문고리가 망가진다든지 뭐가 망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이런 것은 좀 더 일찍 4년 되면 벌써 도록이 만들어진다든지 물론 그게 이제 퀄리티 있는 걸로 지어놓은 곳은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철물점 갈 일이 많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전화 받을 일이 많다.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좀 임대를 좀 하고 있는데 세입자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비 같은 거 올 때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다 이 말이죠. 또 이게 비세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전번에 말했는데 그 세법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일반 사업자에서 총 그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짜리 분들은 5%씩 우리 법인세를 할지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액 공개를 해준다. 뭐 이런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씩 가까워지기도 하고 아무튼 시간이 시간 또 다 돼가는 것 같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어떤 뜻이었느냐? 내가 뭔가를 한번 만드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면 멀티에비션 때문에 내가 농가주택을 짓겠다. 농가주택을 사야겠다. 구입해야겠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다중주택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좀 짓는 거 아닙니다. 매입입니다. 매입 임대가 많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뭐랄까 전문가다운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뭘 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더라도 쭉 20개를 하나 적어가봐요. 쭉 보일러는 거꾸로 타는 건가 바로 타는 건가 엘리베이터는 8인용인가 9인용인가 장애인으로 했느냐에서부터 지붕에 애벽에 마감재는 돌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뭐 허접하게 붙여서는 안 돼요. 화재 때문에. 과거에 막 그냥 의정부 하자 나가지고 그런 거라 요새 다 돌도 많이 붙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붙였느냐 뭐 거기에다 이제 세금 생각하는 거가 아까 그래서 뭐 바닥재도 강마루냐 뭐 강화마루냐 해서부터 뭐 많죠. 자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하고 보다 보면은 저분은 집을 양심적으로 지었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축법을 배워보거나 집 짓는 방법을 다 배워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비튼다는 표현보다도 절세할 때랄지 상속세 증여세를 이렇게 해서 물려주는 방법.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전번에 아버지 땅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료를 내가지고 5년 동안에 1억이 안 넘고 건축비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또 빌려줘요. 4.6%로 1,000만 원이면 2억 1,600 정도 되죠. 그 이상도 빌려도 돼요. 돈 빌려주면.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 이하 4.6% 이상의 적정 이자율을 지급하면서 줘가지고 이 땅으로 토지세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모든 법이 건축주가 이게 저 집세를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뭘 하나 아파트만 하나 산다든지 분양권을 하나 당첨하거나 산다든지 재개발을 하나 산다든지 재건축을 하나 산다든지 이거보다는 한 차원 높고 어렵고 골치가 좀 아프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노력한 만큼 잘만 한다면 리스크도 커요. 이게 아까 잘못 토지를 고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퀄리티 있는 생산성이 높은 부동산, 강부자 부채의 부동산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배워볼 필요는 있다. 저는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을 배울 때 특히 중개업을 하시는 분 사장님들은 이걸 한두 번은 이런 정도는 한번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단독을 소개한다든가 그런 것이 눈에 훨씬 특히 이제 많이 로컬 부동산에 앉아 계시면 세금을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신축 판매업에 대해서 단순경비를 적용, 기준경비를 적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상가, 그러면 또 상가에 대한 임대소득세 신고에서부터, 처음에 특히 신규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첫 해인데 사업자 등록 냈는데, 이걸 그냥 기준경비로 신고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뭐, 이게 복식부기로 해야 돼요? 의무자예요? 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것을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우리 이춘모의 세특기 재테크가 어설프거나 광대하거나 왜 한 가지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180회 강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왜 백화점을 가게 되냐면 한 군데 백화점에서 오늘 저녁에 요리할 것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TV도 사고 옷도 사고 이게 그냥 한 방에 다 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다 그러려면 몇 군데 가야 돼요? 첫 번째 일반 부동산 업체에서 가서 토지를 구입해야 되죠. 또 아까 건축사하고 상담해야 되죠. 세무사하고 세무 상담해야 되죠. 세 번째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걸 팔게 되면 또 다시 부동산에 와가지고 마케팅. 이게 이제 임대를 넣든 팔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쳐버리거든요. 이것을 누가 원스톱 서비스로 이걸 한 번에 쫙 해주는 것. 특히 이런 신축 사업을 하려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 믿을 수가 있느냐.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끊어줄 것인가. 제대로 신고를 해줄 것인가. 진짜 그다음에 아까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니까 뭐 아까 내가 저게 중국산 철근인지 저게 문고리가 얼마짜인지 문짝 하나가 저게 뭐 정품인지 비품인지 어떻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저건 또 서비스가 될는지 안 될는지 다음에 3년 5년 이런 문제를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축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그래서 집 짓는데 10년 10년 늙는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것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이 말 하려다가 못했는데 젊은 친구분들이 부동산 학과를 나오든 적은 디벨로퍼로서 한번 내가 이런 과정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이 작은 것부터 배워가보면 그 다음에 컨설턴트가 되고 큰 기업에 가서 큰 대형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소시민들이 지을 수 있는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겁을 많이 먹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설프지만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시간짜리 수업인데 4시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토지 구입에서부터 세금 문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케팅 해가지고 마케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MGM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 거에서부터 쭉 이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조금씩 뽑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저도 이렇게 에어비앤비 시스템하고 공유하려고 도시민박업 정도를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저도 이제 돌 붙이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한 9동을 이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사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생산성 부동산
만들어 보자.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만드는 과정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3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춘모의 셀프비 데스크 오늘은 여기서 마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